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글로벌 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오르던 빠지던 올해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는 삼성전자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드디어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년 전부터 조단위 적자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자, 메모리 감산 효과의 빛을 이제야 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주가 반등 기미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소되어야 주가도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반도체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가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희망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반도체 부분에서 약 4조 9천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다시 말해서 작년 4분기에는 6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몇 배입니까? 8배 가까이 급증세를 보였고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약 2배 정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크게 4개 사업 부분 나오죠. 그중에서 특히 DS, 디바이스 솔루션 쪽이 가장 중요한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의 향방을 가늠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엄청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73,000원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소폭이나마 마이너스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AI 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있는 AI 시장의 GPU의 삼성전자 제품이 1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엔비디아 1등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거기서 도태된 건 맞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죠. 이제 결국 미국에서 새롭게 GT 시장이 열리게 되고 지금 그 GPU 시장을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요.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의 80% 완전 독과점이죠. 2위가 AMD입니다. AMD가 약 10% 정도 되고요. 3위가 인텔인데요. 약 3%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 가져요.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까지 2위에 머물러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 가서는 향후 미래 산업의 AI라면은 결국은 2위 있는 AMD나 3위의 인텔이 GPU 시장을 좀 더 크게 확대시킬 것이고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삼성전자의 HBM3E 12단입니다. 지금까지 HBM3E의 12단을 만든 건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73,000원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에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초반까지 오거나 혹은 7만 원이 무너져서 6만 원대 온다면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왜 그러냐? 지금 종합주가지수 2,600대죠. 저는 금년의 고점을 2,900대로 보고 있거든요. 만일에 지금 시총의 25%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7만 원대 가만히 있다면 2,900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만 원대 초반 혹은 7만 원이 장중에 살짝 무너질 때는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10만 전자 가기 전에 8만 전자부터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너지기 일쑤였던 삼성전자 주가 이제는 실적과 주가 모두 본격적으로 반등해 주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풍하고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고려아연 주총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총 앞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 보유 목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 보유 목적을 바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국민연금이 지난주 금요일 고려아연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분율도 7.69%에서 7.49%로 낮췄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이번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건 국민연금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표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은 약 32.2%로 평가받고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약 32%로 양측의 지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네, 최 씨, 장 씨 일가 싸웠었죠, 계속. 네, 맞습니다. 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법인 제3자 유상증자 허용안과 현금 배당을 놓고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외국 합작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주당 5,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정관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주당 10,000원을 배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려아연과 영풍은 집안 간에 동업을 해오면서 상호 지분을 보유해 왔었는데 이들 간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또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한화, 현대차 등과 사업적 동맹을 맺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바꾼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총 안건 중 핵심이 배당 제한과 정관 변경인데요.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바꿨다는 건 경영권 갈등에 대놓고 한쪽 편을 들지 않게 했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머리 아픈 거죠, 국민연금도. 네. 고려아연과 영풍이 집안 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 투자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배당과 정관 변경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고려아연과 영풍 간 다툼에서 배당과 정관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한쪽 편을 들어주기보다 안건에 대해 의결권만 행사할 뜻을 밝힌 셈입니다. 대신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주주권 강화 관점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기관 투자자가 상장사의 주주권 강화 노력을 투자 판단 지표로 여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PBR이 낮은 고려아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재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을 두고 ESG에 대한 위반이나 주주권 강화 같은 사안에는 개입을 하더라도 지분 싸움에는 한 걸음 멀리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나소장께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 오르는 미스터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고려아연도 약간 좀 미스터리 같아요. 경영권 분쟁이 터졌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타고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중립 스탠스를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제 사실상 이렇게 발표한 거죠. 국민연금하고 달리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고려아연 또는 영풍 한쪽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 루이스가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과 배당안에 대해서 찬성 권고를 낸 데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한국 ESG 기준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배당에 대해서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지만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KCI 자산운용은 현금 배당과 정관 변경 모두 영풍 측에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KCI 자산운용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차원이 아닌 주주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총의 핵심 쟁점은요. 배당과 정관 변경 안건입니다. 두 집안의 갈등 수위가 높아진 만큼 국민연금 표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눈여겨보시죠. 이어서 엔터주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락세를 계속 이어왔던 엔터주들, 지난주 들어 좀 조심스럽게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며 봄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전망하고 있는 모습. 자, 유강희 대표님, 엔터주 현 시점 좀 저가 매수로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네, 아마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앨범 초동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1월과 2월 엔터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23년도에 앨범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1위가 세븐틴이었는데 한 1,600만 장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팔린 건가요? 예, 상당히 많이 팔린 수치입니다. 그리고 2위가 스트레이키즈였는데 1,000만 장 정도. 그리고 걸그룹 중에서는 뉴진스가 가장 많이 팔았었는데요. 전체로는 5위고 420만 장 정도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TS의 전곡이 12위였는데 270만 장 정도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네, 아무래도 개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팬덤 관리를 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중국 공동 구매하는 물량들이 줄어들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초동 물량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1월까지 이어지면서 엔믹스도 초동 판매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월에만 14% 정도 하락을 했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1월에 12% 정도, 그리고 2월에만 한 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3월 8일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등하는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의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반을 판매하거나 콘서트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현재는 이제 직접 참여형 매출이라고 해서 음반이나 음원 그리고 뭐 공연 같은 것들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간접 참여형 매출이라고 해서 MD나 라이선싱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것들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매출이 다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직접 참여형 매출이 1조 한 4,700억 정도, 그리고 간접 참여형 매출이 한 7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간접 참여형 매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월간 활용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좀 매출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다변화인데요. 중국과 아시아 같은 경우에 팬덤 수요가 좀 정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중심인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를 보게 되면은 K-팝 점유율이 2019년에 1% 정도에서 23년에 6%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많이 뛰었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음반 판매가 감소하는 부분을 음원 스트리밍이 좀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그중에서도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바지 논의 중인 11차 전기수급 기본계획이죠. 이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향후 15년간의 국내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바로 전기본이고 나올 겁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애기본보다는 조금 하위입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성웅 이사께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총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원전 규모 부분이 중요했는데 한 3기 정도가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최소 2기, 그다음에 최대 4기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원전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기본 계획과는 다르게 신설 원전 부지는 미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이 부분이 700메가와트의 규모가 반영이 예정에 있습니다. 한 2기 정도 규모가 반영이 될 텐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관련주를 놓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스마트 원전이라는 명목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 요인이 있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도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체코 원전 부분 같은 경우도 입찰이 4월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설계업체, 그다음에 주기기, 보조기기 파트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BHI,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급 계획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는데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타격을 받을까요? 좀 출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발표에 대한 기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 포함하는 부분이 한 원전을 2기 정도 이상 포함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실제 전력과 관련된 수요 증대 부분이 지금 시장이 화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단기적인 주가 출렁임보다는 사이클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까지 돌입했음을 그게 해석하시면 포인트네요.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쭉 한번 짚어봤고요.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개장을 앞두고 나온 리포트들 먼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LIG 넥스원입니다. 현궁의 수출 확대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효 사거리는 2.5km로 평지가 많은 중동과 유럽에서 운용되기는 짧았는데 연장형 4km 버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추가 수출 발생이 전망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인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낸드 출하량과 ASP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4조 원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데 2분기에는 HBM3의 양산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한다면서 상상인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으로는 파마리서치 체크해 보시죠. 상반기 내수 중심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기반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의료기기 부문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으로 리쥬란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또 수출에서 추가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상상인증권은 기존보다 3만 원 내린 15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ES인데요.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나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또 방산 종목들, 방산 관련주 주가 추이 주목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PBR 관련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저PBR 장세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국내외 가치주 투자의 대명사들은 금융주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덜 오른 저PBR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정부가 발표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좀 올리자, 주가 올리자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효과를 봤던 게 자동차, 그다음에 지주사,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주들, 은행주들 놀랍게 주가 상승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벌써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 PBR인데 주가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 꽤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한섬, 이노션 등인데요. 이들의 PBR을 보니까 적게는, 높게는 0.9배고요. 적게는 0.2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PBR 1이 뭐냐면 자산가치가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자산가치보다도 더 지금 주가가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그 유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PBR이 낮다고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PBR이 낮다 할지라도 기업의 이익 창출, 영업을 많이 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우리 주주분들에게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기업 밸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퍼 하는데요. PBR만 보시지 말고 제가 보는 우량 기준 3가지가 있죠. 1번 국민연금이 5% 가지고 있는가, 2번 외국인 투자가들이 10% 가지고 있는가, 3번 5년 연속 배당을 했는가. 이 3가지 조건 다 해당되면 초우량 기업입니다. 셋 중에 2개만 해당되면 아주 좋은 기업, 우량 기업이고 1개만 해당돼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도 5%가 없고 외국인도 10%가 없고 현금 배당도 5% 이상 안 했, 5년 연속 안 했다. 그 회사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될 기업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주 계속 관심 많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이성웅 이사는 주목하고 있는 저 PBR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주총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물산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그 실제적인 이 배당 성향 확대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졌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겼습니다. 이게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주총 안건이 가결되는지 부결되는지를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현 구간 안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증대할 수 있냐 또는 주주 친화 정책을 증대할 수 있냐 부분의 핵심은 순현금 자산입니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 외에 순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예로 들면 LG 같은 경우가 순현금 자산을 1조 7천억 원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공기업 성향을 띠고 있어서 좀 외면했는데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하기보다는 함께 흘러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현금성 자산을 1조 2천억 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G, 한국전력 공통적인 부분은 순현금 자산 부분과 함께 주주 친화 정책의 증대 가능성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우리 신재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확인할 때 보는 지표가 있죠.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딜러한테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차가 안 팔리면 인센티브를 당연히 더 줘야 되겠죠. 인센티브가 뛰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에는 부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센티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뭐 현대차, 기아 얘기입니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의 2월 인센티브는 각각 대당 2,891달러, 2,123달러입니다. 한 대 팔면 그렇게 주는 거죠. 네. 딜러한테. 평균적으로요? 네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는 2배, 기아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인센티브가 한창 높았던 2019년에 93% 수준까지 올라왔고 기아는 현재는 58% 수준입니다. 인센티브가 오른 이유는 생산 차질로 누적됐던 출고 적체가 해소되고 친환경차 리스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코로나 시기 생산 차질이 발생했을 땐 공급자 우위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소비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 인센티브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대기 수요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되며 점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되고 있고 신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중고차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에서의 강점을 앞세워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가 크게 늘면서 판촉을 위한 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사실 미국 시장 판촉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익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다고요? 예, 권장 소비자 가격 MSRP 상승세가 인센티브 상승세를 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인플레이션. 뛰는 네. 건가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오, MSRP는 말 그대로 생산자, 자동차 업체가 제한한 가격인데 네. 미국에서는 그 소비자는 딜러와 흥정을 통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차급이 커지고 고가의 옵션이 장착되면서 MSRP 역시 덩달아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차의 차종별 기본 트림 MSRP를 가중평균한 값을 보면 2017년 23,000달러에서 현재는 2024년식 기준 32,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6년 만에 40%나 오른 겁니다. 내년에도 제네시스와 SUV 차종 출시가 늘면서 MSRP는 최대 34,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MSRP 대비 인센티브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비율은 작년 5% 밑으로 떨어진 이후 올해도 5% 안팎에 머무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신차 가격 오름세가 인센티브 증가로 인한 이익 감소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익도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면서요. 네,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현대차의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은 14조 3,257억 원으로 한 달 전과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30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아의 영업이익 추정치 감소폭은 현대차보다는 좀 가팔랐었는데요. 현재 추정치는 11조 1,705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3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시장은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최선호주로 보고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증권사 4곳이 제시한 현대차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32만 5천 원입니다.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현대차 주가가 1년 내에 30만 원 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엄청 높네요. 네. 다만 일본 자동차 브랜드 판매가 올라오는 점은 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현대차와 기아 모두 미국 내 점유율이 작년보다는 감소한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점유율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가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을 일부 빼앗아오면서 판매가 크게 증가했었는데 일본 브랜드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네, 다수의 증권사에서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선 만큼 지난주에는 다소 주춤했던 현대차 그룹의 시원한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험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저PBR주로 부각되며 몸값이 높아진 보험사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금 M&A 큰 장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지 유강희 대표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매물로 나온 보험사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와 MG손해보험, 그리고 생명은 KDB, ABL, 동양생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오는군요. 네, 지금 뭐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단골 손님이죠. 예. 근데 아무래도 보험사는 업의 특성상 모회사가 좀 튼튼하거나 금융지주와 좀 함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KB손보 같은 경우에는 LIG손보를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변경을 했고, KB라이프생명 같은 경우에는 프루덴셜생명을 인수를 하고 KB생명과 합병을 하면서 KB라이프생명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 두 회사의 23년 순이익이 무려 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 순이익이 한 21% 정도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라이프를 인수를 하면서 신한생명과 합병을 했고, 이러면서 업계 4위로 올라섰고, 작년 순이익만 4,7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신한금융 순이익이 한 10% 정도를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순이익 증가가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23년도에는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고금리가 이어지고 부동산 PF 부실이 발생을 하면서 카드나 캐피탈 같은 곳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금융사의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주 환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 순이익이 증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대 금융사 중에서 참고로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열사가 좀 약한 편이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롯데손보와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가격과 이해관계가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을 때 보험사들한테 유리하죠. 은행도 유리하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약관 대출 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보를 강하고 있는 뭐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이 조금 눈독을 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33조로 업계 7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KDB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비바생명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동양생명도 금융사 두 곳이 좀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손보, 동양생명 이제 피인수 이슈가 불거지면은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8시 21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선은 유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가 한 81불대예요. 이 상황 안에서 WTI 기준으로는 60불에서 95불 정도 박스권 흐름이 레인지를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넓게 봤네요. 네네. 지금은 좀 박스권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현재 유가 상승은 공급 이슈입니다. 이 공급 이슈 같은 경우를 놓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남았냐를 보면 핵심은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유가 기준 4불에서 5불 정도가 비입인데 현재는 5.9불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급 이슈에 인한 상승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정제 설비의 순증설 규모는 80만에서 100만 일당 배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수요 증대 요인보다는 공급 증대 요인이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고요. S오일 기준으로는 한 1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업입니다. 저번 주에 다뤄졌던 미중 갈등 부분 같은 경우가 조선업으로 확산이 되는 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야기돼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단계였는데 실제 공정거래 저해 관련 보복 허용 규정 같은 경우가 등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USTR 같은 경우가 45일 내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최종 결정 같은 경우는 한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 부과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선 선박에게는 실제 시행이 되면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에게는 유리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 대형 언어 모델 부분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핵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업체와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매개 변수는 300억 개를 공개를 했고요. 이미지 생성은 하지 않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연어로 설명하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GPT-4와 제미나이를 추월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타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상용화 부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